면역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라고 면역력을 키우고, 자, 아보토르, 박재현, 옮김, 박용호, 감수, 면역력이 살아야. 자, 어떤 면역력에 대해서 아보토르는 1947년 아오모리 현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니가타 대학 대학원 종합연구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72년 도후쿠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1980년도에 엘리베마 대학 유학 중에서 인간 NK세포 항원 CD57 또 단일 클론 항체를 만드는 데 성공하여 에리오7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특히 1996년에는 백혈구의 자율신경 지배 구조를 세계 최초로 밝혀내어 스트레스의 질병 발생의 연관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국제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의 수만도 200여 편에 이르며 면역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이다. 아보토르, 예, 박용호 의원은 리세 클리닉 원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 졸업하시고 이렇게 클리닉 면역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2011년도에 이게 책이 나왔군요. 면역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자, 2013년 초판이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번역 출판이 되었군요. 인쇄돼서 4가지가 알면은 건강해질 수가 있다. 나이가 들었어도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의사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인류는 언제나 그 시대마다 잘못된 믿음의 핑계를 가지고 살아왔다. 건강과 의학에 대한 잘못된 핑계를 깰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자율신경계 등등 백혈구 에너지 메커니즘을 알고 이 책에서 4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일반 사람들이 무엇이 건강한 생활인지 이것을 보고 질병에 대해서 특히 고혈압, 당뇨, 각종 암은 오랜 세월 동안에 방치된 잘못된 습관과 그러니까 대사증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내의 건강 진행을 세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아보토르. 왜 사람은 병에 걸리나? 100세까지 이렇게 살자마 이렇게 당연하게 자율신경의 건강 핵심이다. 조금을 이렇게 내 안의 치유력을 믿어라. 내 안의 치유력을 믿어라. 이게 하늘에 주신 천년의 어떤 그 치유력을 인체 구조를 알면 100세까지 장수한다. 정말 이 천년의 이 보통 인간이 아닌데 사람은 특별한 존재인데 말이요. 자, 1장에서 사람은 왜 병에 걸리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자 100살까지 장수하기 힘들까? 많은 너희들이 건강하게 100세까지 장수하는 반면에 안타깝게도 50, 60대의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다. 죽을 때까지 활기 넘치게 생활하며 천수를 누린 사람과 인생의 뜻을 잘 펼치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평균 수명이 100세 시대에 시작된다고 해서 누구나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믿으면 안 된다. 갑자기 혹은 불행히도 너무 이른 나이에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그저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질병의 원인은 대부분 생활 습관과 주변 환경에서 찾을 수가 있다. 우리 인간은 약 38년 징하여온 생명체다. 자율신경, 교감신경. 자주 걸리는 질병의 원인은 시대마다 각각 다르다. 50년 전이나 100년 전에 신체에 부담을 줬던 질병은 원인이 엄연히 다르다. 옛날에는 굶주림 속에서, 혹독한 속에서, 몸이 약한 속에서 암과 같은 만성 질병 중에서 80%는 지나치게 힘든 생활로 인해 발생한다. 힘든 것으로 치자면 옛날에 더했다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힘든 생활이라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는 2개의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만이 만성적으로 활발한 상태를 말한다. 낮에는 직장에서 강한 스트레스나 긴장에 노출이 되고 밤에는 늦은 시간까지 텔레비전이나 컴퓨터에 앉아서 있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잠자리에 누워서 이런저런 걱정 누리고 꼬리를 물고 있다는 거죠.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 몸을 이렇게 혹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이 시대의 의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스펙을 쌓기에 너무너무 지쳐 있다는 거죠. 물질적으로도 매우 풍요한 시대이지만 정신적으로는 항상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불안의 시대임이 분명하다.
자, 자금 경고하는 인디오 두정으로 HIV는 우리나라 성인 여성 3명 가운데 1명이 감염된 것으로 생활 습관을 보면은 병이 보인다. 생활 습관을 보면은 자, 서들에서는 말이 없던 옛날에 사람들은 힘든 일을 겪을 때 사막이나 티눈이 생겼다. 사막이나 티눈이 생기는 원인은 요즘 언론 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젊은 여성의 자궁 경부암이 원인이기도 한 인유두종 바이러스이다. 이 바이러스가 피부를 자극하면 사막이나 티눈이 되고 이나 대장의 점막을 자극하면 폴립이나 궤양이 되지만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지면 자궁 경부암이 되고 근육에서 일어나면 자궁 근종이 될 수가 있다. 지금은 사막이 관한 사람은 거의 볼 수가 없지만은 간혹 사막이나 티눈이 생기는 사람들 보면은 역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옛날에는 지금 같은 난방 설비가 있지 않아서 방안이 따뜻했을 리가 없다. 게다가 옛날 가옥은 틈새가 많아서 특히 북쪽 지방에는 차가운 칼바람이 집안으로 스며들어와 하루나 난로가 있더라도 온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듯 시대와 환경이 변하면 발생하는 질병도 달라진다. 보건복지부의 2011년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갑상선암을 제외한 암 중에서 위암 후 발병률이 15.4%로 제일 높다. 가정력, 위암은 탄 음식, 매운 음식, 염분을 과다하게 섭취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전기밥솥이 등장한 이래에 더 이상 밥을 태우지 않게 되었기에 위암이 감소했다고 추측할 수가 있다. 백혈구 가운데서 특수한 가족을 지닌 것으로 백혈구의 60%를 차지하며 호중구, 호성구, 호염구로 나눈다. 탄 음식은 딱딱하여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게다가 예전에는 보온 기능이 없어서 찬밥을 먹는 일도 많아서 위에 더욱 부담을 주었다. 찬밥 신세라고 했죠. 찬밥.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추위로 인한 뇌졸중과 타거나 차가운 음식으로 인한 위암 발병률이 높았고 아이들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사막이나 교감신경 가립 증거로 누런 콧물을 흘렸다. 요즘에는 아토피성 피부염, 기관지 천식과 같은 부경감신경 우위로 림프, 매우 작은 바이러스나 이물질과 싸우는 백혈구가 지나치게 많아져 발생하는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했다. 또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 속에서 산다는 거죠. 스트레스 속에서 산다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10만 명당 암이 가장 혹사를 당하는 시 위쪽으로 그렇다는 거죠. 10만 명당 유방암은 이렇게 증가했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미니스커트를 자주 입으면 자궁 경부암에 걸리나 요즘 자궁 경부암에 대한 보도가 부쩍 늘었는데 젊은 여성에게 자궁 경부암이 흔히 나타나는 이유는 고교 시절부터 미니스커트를 입은 탓으로 몸이 지나치게 차가워져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럴 수도 있나요? 또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대부분 여성을 감염시켜 체내에 잠복해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을 권하고 있지만 백신은 약독성이다. 약한 독성이나 병원치의 성질이 약하다는 거죠. 또한 항원의 일부밖에 사용하지 않아 근본적으로 면역력을 높이지는 못한다. 3번의 백신 투여로 효과가 지속되는 것은 고작 1-2년이다. 백신 투여로 진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따뜻한 옷차림을 하는 등 확실하게 원인을 차단하여 면역력을 키우면 평생 면역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침입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백신 주사 없이도 무료로 평생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자연적인 면역력의 힘이다. 예방접종 1회에 10에서 20만원 정도 총 3번을 맞아야 하며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예방접종이. 또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을 3번 맞은 효과가 고작 1-2년이며 인플루엔자 백신은 효과가 반년도 채 가지 않는다. 그래서 난 백신은 직업을 공격하는 병이라고 부른다. 현대 사회의 질병이란 바로 의료의 지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군요. 현대학은 자율신경의 기능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자율신경을 무시했다가는 병이 생기는 과정에 영원히 이해할 수 없다. 그렇군요. 영원히
현대과학은 유전자 연구나 분자 연구 등의 다방면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수많은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에 비하여 새롭게 난치병을 고쳤다는 희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수수께끼. 오히려 지금은 200년 전에 연구에 의해서 우물이 거의 풀린 자율신경의 기능을 다시 살펴보면 왜 장시간 노동이 위험한지, 마음의 고민, 분노, 스트레스가 어떻게 질병을 일으키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다. 자율신경계는 활동을 유지하는 에너지 소비에 관계하는 교감신경과 휴식이나 섭취한 음식을 소화 흡수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몸 상태를 조정하는 부교감신경이 있다. 이 두 가지 자율신경 덕분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 교감신경이 작용하여 맥박이 뛰고 혈압을 높이거나 혈당을 높여서 산소와 영양을 근육으로 보냄으로써 우리는 움직이거나 일을 할 수가 있다. 특히 위급하거나 집중해야 할 일이 있으면 교감신경은 활성화된다. 그러나 그 같은 활동, 부교감신경, 교감신경, 자율신경의 심장이 박동하고 어찌 한다는 거죠. 낮 동안에 바쁜 업무를 처리했다면 저녁부터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휴식과 수면을 통한 피로를 푼다. 또한 소비된 에너지는 음식 섭취, 소화, 흡수, 배설에 이르는 일련의 소화관 기능에 의해서 재공급이 된다. 따라서 교감신경의 긴장 상태는 활동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몸 상태의 부교감신경 우위는 휴식이나 에너지 공급을 지원하고 다음 활동에 대비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병에 걸린다. 면역력. 림프고 이렇게 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24시간 긴장 상태가 되는 것을 스트레스 받지 말자 이 말이죠. 의사 처방대로 약을 먹는 것이 최선일까? 이렇게 해서 당뇨병 환자가 병원에 가도 당신의 이러저러한 원인으로 당뇨병이 되었다는 말은 한마디도 듣지 못했지. 혈당 강화제 같은 약을 처방받는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 치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불필요한 치료면 계속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노인들의 혈압약,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이다. 1위 1000만 명이나 하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약을 먹는다면 국가 재정이 파탄할 것이 자명하다. 예를 들어서 어느 노인이 2-3개월 동안에 10%의 자기 부담으로 의료비 10만원을 썼다면 나머지 90만원의 의료비를 지불하는 것은 일하는 젊은 사람들이다. 연봉 5천만원 사람의 경우에 연간 약 500만원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참 축하가. 고혈압이라고 해서 무조건 겁먹지는 말자. 혈압을 재면 위혈압이 100이나 1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염분을 억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징 사는 것도 아닌데 젊은 시절부터 혈압이 낮아서 나이를 먹어도 변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것은 타고난 천성으로 키가 큰 사람이 있고 땅달마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평생도록 낮은 혈압으로 살게끔 태어난 사람이다. 저혈압인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처럼 엔진이 걸리지 않아 깨어난 즉시 활동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아침잠에서 깨어나는 즉시 활동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불을 걷어차고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뭉그적거리거나 멍하니 앉아있는 동안에 조금씩 혈압이 오르고 겨우 움직일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언제 혈압을 재든 늘 150인 사람이 있고 그 중에는 선천적으로 160, 170인 사람도 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혈압이 높은 사람은 조절장애가 있어서 약을 먹어야 한다며 환자라는 딱지를 붙여도 되는 것일까? 사실 너는 늘 혈압이 170, 180인 고혈압 인간이다. 높은 혈압이기에 아침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곧 150에 이르고 가만히 누워있을 수 없다. 특히 일출 시간이 늦은 겨울철에는 왜 이렇게 어둡지 이런 말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 튀어나올 만큼 매우 이른 시간에 일어난다. 잠에서 깨면 즉시 활동 가능한 혈압이 되어서 아침 4시 반부터 와이셔츠를 다림질한다. 그것도 10분이면 끊어버려서 부엌과 휴식관을 그대로 깨끗이 닦는다. 그래도 시간이 충분하여서 쓰레기를 내다버리고 일을 준비하는 동안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인다. 고혈압인 사람들은 활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와 달리 흔히 전철이나 회의 중에 깜빡 졸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혈압이 낮기 때문이다. 몸이 늘 긴장 완화 상태라 조금만 가만히 있으면 졸음이 오고 중요한 시점에는 잠에서 깨는 타입이다. 그러나 나는 전철 아니든 회의 중이든 결코 졸리지 않다. 높은 혈압 탓으로 흥분 상태라 여하튼 일을 단숨에 해치우지 않으면 성에 차지 않는다. 혈압이 높은 사람의 생활 방식이 그렇다.
따라서 무조건 혈압이 낮은 사람은 좋고 혈압이 높은 사람은 약을 복용하여 낮춰야 한다는 말은 잘못이다. 저혈압이든 고혈압이든 각각 살아가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혈압이 높은 사람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름의 생활 방식이 존재한다. 혈압이 높고 장수하는 사람의 특징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는 것이다. 높은 혈압으로 흥분 상태에서 활발히 활동하기 때문에 빨리 지쳐서 일찍 잠자리에 들기 마련인데 나처럼 밤 8시에서 9시경에 잠자리에 드는 사람도 꽤 있다. 일찍 자는 것은 혈압이 좀 높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군요. 자, 혈압에 따라서 적정 수면 시간이 달라진다. 나의 스승인 구마가이 가스오 선생 수석으로 도호쿠 대학의 학장을 역임한 이시다 나카오 선생도 밤 9시 전에 늘 잠자리에 들었다. 8시, 9시간 동안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피로가 가시지 않아 고혈압인 사람은 그 같은 생활을 하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이와 정반대의 생활을 했던 사람은 히노하라 시게아키 선생이다. 100세이던 히노하라 선생의 위혈압은 100밖에 되지 않았고 2011년에 수면시간도 매우 짧아 5, 6시간 정도로 충분했는데 이 또한 그의 건강 비결이다. 히노하라 선생은 회의 중에 자주 졸았지만은 부교감 신경 체질로 여러 가지 신경이 예민했기 때문에 중간 순간에는 깨어 활동한다. 혈압이 높은 사람은 단순히 일을 해치우지만 완고한 데가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일이 잘 풀리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독선적인 사람이 되기 쉽다. 혈압이 낮은 사람은 부교감 신경 우위로 신경이 예민하기 때문에 비록 회의 시간에 깜빡 졸아도 중요한 순간에는 정신 차리고 언제 저런가 싶게 태연히 질문에 대답하는 타입의 사람이다. 각자의 체질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혈압 정상치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혈압이 높아서 머리가 무겁고 또 멍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본래 그리 혈압이 높지 않은데 어떻게 고문을 안고 혈압이 오른 것이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활발한 성격이거나 대범한 사람처럼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체질이나 성격에 의해서 혈압은 얼마든지 변한다. 나는 어디에 생이었을 때 혈압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다. 혈압은 나이가 들수록 오른다고 배웠지만은 지금 의학계에는 그런 사실을 잊고 있는 것 같다. 분명 나 자신을 돌봐도 20년 전에는 위혈압이 140, 150이었는데 7, 8년 전부터 170, 180이 되었다. 그러나 나는 혈압 강아지를 먹을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나의 정상치이기 때문이다. 평소 혈압이 높지만 어깨도 들리지 않고 요통도 없다. 그러나 저절로 고혈압이 된 것이 아니라 무리한 생활과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져 혈압이 높아진 경우라면 역시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고쳐야 한다. 혈압에는 유전적인 체질이 있어서 무조건 혈압이 낮은 사람은 좋고 높은 사람은 나쁘다고 단언할 수가 없다. 자, 억지로 혈압을 낮추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 혈압을 근거로 한 치료 중에 발치가 있다. 발치는 혈압이 160 이상이면 병원에서 해주지 않는다. 혈압이 높으면 과다 치료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를 대지만 그것이 꼭 옳다고만 할 수 없다. 혈압이 높고 쉽게 흥분하는 사람을 다혈질이라고 하는데 금방이라도 출혈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은 혈소판이 많기 때문에 혈액의 응고도 빠르다. 평소 활발한 사람은 산소를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감신경의 지배를 받아서 적혈구의 수가 증가한다. 동시에 몸도 짖게 하기 때문에 백혈구 중에서 방어세포인 과립구의 수도 증가하고 상처를 입거나 다칠 위험성에 대비해서 지혈작용이 높은 혈소판도 증가한다. 이것들은 모두 골수에서 만들어진다. 통성혈압 160에 활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혈소판도 많아서 지혈작용이 뛰어나다. 그런데도 발치할 때의 혈압이 높으면 치혈이 어려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내과에 가서 혈압약을 받아오라고 말하며 혈압이 160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치료를 미룬다. 한창 일하는 사람이 혈압 160 이하라면 그것이 더 이상하지 않을까? 대범한 성격의 사람은 백혈구도 혈소판도 많고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혈압이 160 이하일 리가 만무하다. 충치나 사랑니로 인한 치통은 견딘다고 낫는 것이 아니어서 결국 치과 의사가 지시한 대로 내과에서 약을 받아와 억지로 혈압을 낮춘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뜻하지 않게 무기력하고 우울한 상태가 되어버린다. 실제로 대학원 여학생이 그랬다. 한창 연구로 가볼 때 환경에 맞춰 대응하기 때문에 혈압도 올라간다. 그러한 때에 사람들로 고통받고 치아를 뽑으려고 했더니 치과 의사가 내과에 가서 혈압약을 받아오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래서 약을 먹고 혈압이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자니 기분이 가라앉으며 우울해진 것이다. 내가 현재의 혈압 상태로 병원에 가면 의사는 10중 8구 혈압약을 먹어야 한다는 처방을 내린다. 거듭 말하지만 혈압이 높고 낮음은 유전적인 체질로 결정되고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정상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혈압이 낮은 사람도 높은 사람도 무리하거나 고민할 거리가 있으면 반응성 고혈압이 된다. 그때는 어깨가 결리거나 머리가 무거운 불쾌한 증상이 동반하지만 이때 얼굴색이 좋고 발랄하다면 혈류가 유지되고 신진대사가 원활해져 동맥경화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혈압이 낮은 사람이 운동 부족 상태라면 점차 혈류가 나빠져서 냉증이 나타나고 활기를 잃어 얼굴색이 나빠진다. 저체온이 되면 신진대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동맥경화가 진행된다. 낮은 혈압이 사람이라도 일찍 목숨을 잃기도 한다. 결국 혈압이 낮다고 해서 장수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동맥경화가 낮아도 된다는 거죠. 고혈압에 대한 저자의 주장은 개인적인 체험에 근거한다. 일반적으로 혈압이 높을수록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의 발병 위험이 증가하므로 혈압을 낮게 유지할수록 합병증 발병을 막을 수 있다. 수적의 혈압이 120, 139면 고혈압 전 단계, 140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하고 약물 치료를 고려한다. 혈압은 12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감수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감수자가 또 너무 또 이렇게 책에 개입을 했네요. 혈압이 높은 사람은 수면 시간이 길어서 자연히 몸을 지킬 수 있다. 예컨대 자영업자가 지금 사정이 나빠져서 고민하거나 지나치게 무리하면 혈관 수축이 일어나서 저체온이 된다. 혈압이 낮은 사람도 얼굴색이 나빠지고 혈압이 높은 사람도 무리하면 얼굴색이 나빠진다. 얼굴색이 나빠진다는 것은 혈류가 정체하여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신체 각 기관의 모세혈관으로 운반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동맥경화나 장기 기능 장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고혈압인 사람이 약을 복용하여 강제적으로 140까지 혈압을 낮추면 처음에 나타나는 증상은 휘청거림이다. 이제껏 170이던 사람의 혈압이 140으로 낮아지면 그 차이로 인해서 혈류 장애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한창 일할 50대에 약을 먹고 혈압을 낮추는 사람도 적지 않다. 원래 그런 약은 먹지 않아도 좋은데 건강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염려증 때문에 아무래도 약에 의존하게 된 것이다. 개인적인 체험이라고? 약으로 높은 혈압을 낮추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동맥경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고의 폭을 넓혀서 혈압을 낮춰야만 한다는 생각을 버리자. 혈압을 낮춰야 한다. 엄격한 정상시 설정이 환자를 늘린다. 여성의 경우에 지금까지 저혈압이라고 생각했는데 폐경 후 갑자기 혈압이 높아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혈류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 몸의 자연적인 변화이다. 여성의 성기의 혈류를 보내어 매끄러운 피부를 만드는 등 혈류 개선에 작용하는 것이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다. 폐경기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에스트로겐에 의한 혈류의 증강작용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저체온을 일으킨다. 그러나 폐경 이후에 모든 여성이 저체온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자여성균 보완하는 식의 혈류를 어떻게든 회복하기 때문에 저절로 혈압이 높아져서 고혈압이 된다. 혈압을 높여서 건강을 회복하려는데 이때 이 약으로 억지로 혈압을 낮추면 안 좋은 몸 상태가 된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마찬가지다. 콜레스테롤은 낮은 게 좋다는 신문 기사도 있지만
혈압의 정상치는 140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잘못이듯이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220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단정하는 것도 항상 옳지는 않다. 최근 실시된 연구에서 건강한 성인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정상치는 220 플러스 마이너스 500였다. 분포로 보면 270이다. 해리슨 내과학 원론에 나오는 건강한 성인의 정상치는 남성이 50에서 70세의 경우 160에서 275, 여성은 150에서 295 이다. 의과대학을 졸업할 당시 나의 혈압은 150, 콜레스테롤 수치는 280이었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결국 최근 30년 동안의 의학계가 정상치를 낮춤으로써 환자를 양산해낸 것이다. 고혈압증이나 고지혈증 학회가 질병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발병률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치를 낮춰 엄격히 했는데 정상치 설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통계상 환자가 증가하고 말았다. 노인들이 병원에 열심히 다니는 이유는 병을 오가는 많은 노인들이 병원에서는 자신을 소중히 대해준다고 말한다. 94세인 나카무라 씨도 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매월 1, 2회라도 병원에 가는데 그때마다 자신이 소중히 여겨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그런 그에게 노인은 가능한 한 약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나의 의견을 피력하면 병원에 가지 않으면 사회화에 점점 사라진다고 반론한다. 결국 병원에 가지 않으면 지금의 노인은 너무 많은 것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한다. 그것은 바로 사회와 타인으로부터 단절이다. 1940에서 50년 무렵에 열심히 일하며 살아온 사람들이라 일 외에는 이렇다 할 취미도 없고 노후 생활의 보람도 갖지 못해서 병원에 이외에 곳에서 살아있다는 존재의 증거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노인 스스로도 저렴한 의료비는 결국 다음 세대에게 높은 의료비 부담이 된다는 것, 병원 외의 사회와의 접점을 가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좀 더 다른 형태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단카이 세대가 은퇴한 뒤에 그들이 병원에서 약을 계속 처방받으면 의료비는 엄청난 액수로 불어날 것이다. 현재 37조 엔에 달하는 의료비는 세수입에 필적할 정도로 방대하다. 세금이 아니라 보험료의 형태를 모으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암담한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수치의 불편한 진실, 무조건 염분 섭취를 줄여야 할까? 최근 몇 년 동안의 식단에 염분을 줄이고자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육체 노동으로 땀을 흘리면 반드시 염분을 보충해야 하지만 대다수의 현대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현재 적당한 일 염분 섭취는 8에서 10g, 극단적인 사람은 6g이 좋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20에서 30g이나 섭취했다. 일본의 아오모리나 아키타 지역에서 심장맥박과 혈압을 높이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염분이 추위를 견디기 위한 필수품이었다. 특히 도호쿠 지방의 된장국을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는 것은 염분 농도가 진하기 때문이다. 육체 노동이 줄고 난방 설비가 발전한 덕분에 몸이 스스로 만든 열로 충분하여 더 이상 염분을 섭취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음식에서 염분을 빼면 저체온이 된다. 최근에는 지나치게 염분 섭취를 꺼리는 탓으로 몸 상태가 나빠져서 중장년과 노인들이 많아졌다. 특히 여름에는 장아찌나 된장과 같은 짠 음식을 멀리 해서는 안 된다. 짠 음식을 먹으면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게 되지만 수분과 염분은 땀의 원료가 되어서 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열중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짠 음식을 어느 정도 먹는 것이 좋다. 땀을 흘려서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라도 염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만 한여름의 열중증을 이겨낼 수가 있다. 옛날에는 중노동으로 땀을 흘리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도 모두 염분을 충분히 섭취했다.
땀을 흘리며 일한 뒤에 염분과 수분을 섭취하지 않고서는 몸이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옛날에는 염분의 과잉 섭취로 인하여 뇌졸중이나 뇌경색의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진짜 우리는 염분의 과잉 섭취보다는 중노동과 지나친 스트레스라고 보는 편이 옳지 않을까? 짠 음식을 먹고 물을 마셔 땀을 흘리는 것은 교감신경의 흥분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단순히 염분의 과잉 섭취는 나쁘다, 삼가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땀을 흘릴 때는 염분을 충분히 배출하는 그런 또한 같은 소금이라도 정제된 나트륨과 바다에서 제천 자연의 소금은 효과에서 차이가 있다. 염분을 얼마나 섭취하는 건 판단에 따라서 기준이 되는 수치가 아니다. 염분을 많이 먹어서 입안에 짠맛이 감들어 얼얼해지면 이제 염분은 필요 없다는 신호로 이해하면 된다. 반대로 간장을 더 뿌리고 싶다, 짭짤한 반찬이 먹고 싶다고 느끼는 것은 염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각이 원하는 대로 판단해야 한다. 모든 인간이 똑같은 유전 체질과 유사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염분의 정상치라는 것도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각자의 몸 상태와 주변 여건에 따라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살피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